1번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갑과 을. 이것도 이런 문제 나오면 눈으로 절대 못 풉니다. 다 읽고 나서 개보도 그림 이미 늦어버려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감남 을려 대충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정도 표시하면 돼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한 집에 살았지만 이혼한 전처가 있네. 병 전처 이혼했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네. 여기서 정 여자아이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혼인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내연의 관계에 불과해요. 사실혼 관계.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갔던 갑씨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 정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했대요. 유언상속을 했네요. 유언상속. 원칙이 유언상속이고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넘어가죠. 법정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네요. 유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언이 법률적 효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다고. 5가지.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오케이. 구수증서라는 게 있어요.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있는 4가지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게 구수증서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이를테면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으나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겼다. 이게 유언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고 있는 거를 빌어서. 유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필증서 쓸 수 있었다면 자필증서로 썼어야지. 이것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녹음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그 녹화라든가 다른 방법이 쭉 있잖아요. 이걸 모두 할 수 없었을 때 이게 최후의 방법이 구수증서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구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쓰기. 죽기 전에 내 재산을 행정구시하고 사회사에 줘라. 죽어. 그래, 놔두는 거야. 구수증서. 그러니까 다른 건 무시하고요. 자필증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필로 써야 돼. 워드로 치면 안 돼. 효력 없어. 워드 시험장 한 필요 없다니까. 자필 쓰고 반드시 자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고 반드시 요가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서면 날. 나머지는 날인 없어도 돼. 그냥 서명만 얻어도 돼. 나머지는 전부 날인 없어도 돼. 요 정도까지만 아세요. 여기보다 더 깊이는 시문이 안 나올 거야. 수능에서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은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던 거다. 자, 그럼 일단 1번으로 다시 와서 갑세 재산은 정에게만 상속된다. 유언상속이 원칙이니까 법정 갈 필요 없잖아요. 유언으로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유언의 방식도 이렇게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조금 깊게 문제가 출제되면 유언의 방식 5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가 가장 일반적인 건데 자필증서에는 반드시 날인이 뭐예요? 도장업자 때문에 이거 못 없애는 것 같아. 왜? 도장업자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도장 찍을 일이 별로 요즘 없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다 도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도장 없앤 지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판단해 봅시다. 병과 정의 상속 비율 2대1 아닙니다. 유언대로 그냥 다 정액이 가는 거예요. 병은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억. 병이 전체 이혼했잖아요. 근데 재혼하지 않았다면 재혼을 해가 안 할 거 이거 못 받는다니까. 이혼했기 때문에 남남이에요. 병이 재혼했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번. 다음은 진술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는 3단계로 발전한다고 공부했죠. 고대 아테네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서 근대 시민혁명기의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현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발전합니다. 자, 그럼 갑. 민주주의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 체제와 다릅니다. 독재라는 정치 형태와 구별돼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갑의 의미는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 형태다. 독재, 귀족, 군주 뭐 이런 정치의 형태로서 하나의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유대인 학살한 것은 바로 인간 존중이라는 사회 구성의 원리를 해치거잖아요. 을은 사회 구성의 원리 또는 사회 구성 원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이념으로서의 원리라고도 하죠. 그때 이념이라는 건 어떤 이념이에요? 신본 이념이에요? 인본 이념이에요? 인본 이념. 인간 존중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인간 존중이라는 이념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라는 사회 구성 또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병, 우리 부모님은 민주적인 분이야. 생활 양식이 민주적이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양식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화와 타협. 이게 생활 양식이죠? 민주주의 생활 양식. 또 배려, 또 관용, 자율, 자율의 반대말 방종이었죠. 타율이 아니에요. 자율이란 자유와 책임이 수반되는 게 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 이건 생활 양식이지만 방종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3번으로 갑니다. A, B에 해당하는 기본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천부인권 사상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중에는 A와 B가 있다. A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급부 요구를 내용한다. 나 이것 좀 해줘. 나 인간답게 살게 해줘. 나 일할 수 있게 해줘.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해줘. 사회권이죠. 사회권. 그러니까 A는 사회권. 적극적이고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사회권. B는 서구 국가들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확보한 권리로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자유권이죠. 소극적, 방어적, 그 다음에 고전적. 가장 오래된 기본권. 간섭 배제. 그러니까 급부 요구, 이걸 다른 말로는 국가에 의한 자유. 그 다음에 간섭 배제, 이걸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A가 사회권이었죠.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되는 권리다. 아니지. 현대 복지국가에 와서 인정되기 시작한 게 사회권입니다. 1번 틀렸고. 2. B.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우리는 포괄적 권리라고 하죠. 포괄적 권리 4가지가 있었잖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이렇게 4가지만 포괄적 권리이면서 절대적인 기본권이면서 초국가적인 기본권이다. 2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A의 사회권의 예로는 형사상 묵비권. 이 묵비권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 되고, B의 예로는 취재생계보장. 취재생계보장은 사회권이니까 A라고 바꿔야겠네요. 4번 법률 제정 절차. 이런 건 뭐 점수 주는 문제죠. 헌법이 있는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옳은 거 찾으래요. 제출은 기역이 제출하는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는데 조심하세요.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걸쳐서 본회의 의결을 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거 환부 거부입니다. 전면 거부해야 돼요. 일부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자, 1번 기역에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땡. 10인입니다. 10인 이상. 헌법은 과반수. 그 다음에 니은. 국회의장은 법률안을 공포하는 경우는 없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안으로서 확정이 되고 대통령에게 이송되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도 공포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나는 순간 공포의 효력이 발생해요. 공포하면 효력은 20일이 지나야 돼요. 공포한 날로부터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그 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만약에 재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을 때 대신할 수 있고요. 3번에 디귿은 상임위원회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필요하다. 맞죠? 16개인가 7개인가 위원회가 있어요. 직능대표제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도 공부했어요. 상임위원회는 직능대표제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4번은 리을이 환부거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합니다. 15일 이내. 문제 5번. 가불의 법적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래요. 미성년자인 값은 근로계약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얘기네요. 근데 주민등록증은 나왔네. 여러분 주민등록증 몇 살 때 나오죠? 요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죠? 그때 주민등록증도 나오니까 얘는 지금 값은 17살 아니면 18살 되겠죠? 17 아니면 18이야. 왜냐면 19세 미만으로 봐야 되니까. 19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년자 을은 본인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음을 알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 신고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입니다. 만 18세. 그러면 갑이나 을이나 모두 미성년자인데 갑은 17 아니면 18이고 을은 18살이네요. 만 18세. 기업. 갑은 단독으로 유언이 가능하다. 맞죠? 주민등록증 나왔으니까 만 17세 이상으로 보면 단독으로 유언이 가능해요. 을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없어요. 갑이나 을이나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못합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틀려. 그럼 정답은 끝났어.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면 틀리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갑보다 을이 나이가 많다. 갑보다 을. 갑은 분명히 17세에서 18세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을은 분명히 18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 많다. 이거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다고 봐야 돼. 갑은 당연히 연소근로자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다. 오케이. 다시. 미성년자 갑은 주민등록이 사본을 제출했으니까 17세 이상인데 그 밑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법정 대리인 동의. 그러니까 얘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이죠? 15세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15살보다 많아. 15세. 그러니까 15세부터 18세까지가 연소근로자잖아요. 18세 미만까지가 연소근로자니까 17세로 봐야겠네요. 17세. 오케이. 자, 디귿번 그래서 맞는 것이 되겠고요. 리을번은 왜 틀렸을까요? 갑을이 취업을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 주당 40시간에 12시간 땡. 주당 35시간에 6시간이죠. 5시간? 35에 5시간. 하루에 1시간씩이니까 5시간 추가 근무 가능하다. 1번 그래서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6번.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 갑은 운전 중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우선 이 규정이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규정은 교통사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없으며 운전자의 답답함이나 경미한 범칙금에 비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아 값세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옳은 걸 고르래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 당연히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잖아요. 정답 1번이네. 자유권은 당연히 포괄적 권리입니다. 나머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7번으로 바로 갈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읽어봐야겠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의 일정한 유형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도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죠. 자,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을 탈취, 절도죄입니다. 강도입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놀러가서 친구 아버지 시가를 훔친 행위, 범죄행위입니다. 조각되지 않아요. 퇴근길에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절도범을 체포하는 행위, 정당박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요. 3번 정답이고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은 임차인을 폭행으로, 폭행죄 성립합니다. 법으로 해야 돼요. 8번 문제. 문화변동 사례 옳은 것 찾으래요. 국내 기업이 스팀 청소기를 개발하여 많은 가정이 집안 청소에 사용하였다. 발명. 그 다음에 영상 매체를 통해 전파된 K-팝이 동남아 지역 등 다른 문화권에서 유행하였다. 전파인데 간접 전파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 각국에 나가 태권도를 가르쳐 현지에서 태권도 문화가 확산되었다. 직접 전파네요. 직접 전파. 1번 가에서 발견에 의한 문화변동이 아니라 발명이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나는 간접 전파의 사례 맞네요. 정답. 나는 다와 달리 강제적인 문화접변 아닙니다. 모두 자발적 문화접변에 해당이 돼요. 강제적 문화접변은 전쟁이라든가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문화 동화. 동화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문화 병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는 문화 병존. 이것도 문화 병존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4번도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요. 9번 문제. 대중매체 옳은 거 고르래요. A에서는 각각 신문, 인쇄매체, 인터넷. 이거 무슨 매체예요? 영상, 쌍방향이죠, 인터넷은. 지상파 텔레비전, 영상매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라디오와 같은 음성매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영상매체,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뉴미디어라고 표현하죠. 뉴미디어로서 인터넷으로 전개 발전합니다. 학교 수업에 A가 뭘까? A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정보를 노트에 오려붙여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는 신문이겠네. A는 신문. 이에 비해 B는 시청각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지만 정보 전달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TV겠다. 지상파 텔레비전. 한편 C는 주어진 정보를 새로운 형태로 재가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적 정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인터넷이겠네요. A 신문은 활자화된 인쇄매체에 해당한다. 정답. 문맹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것 신문 A라고 해야 되고
정보 전달 과정에서 C 공간의 제약이 크다. 텔레비전이고, A와 달리 B는 정보가 일방향. A와 달리? 아니죠. A나 B나 모두 정보가 일방향입니다. 인터넷만 양방향으로 전달됩니다. 10번. 안 풀어도 되겠죠? 풀이했었어요? 공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 신문이 나왔다고. 수능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65세,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생산 인구, 65세 이상 노년 인구.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했어요. 생산 인구가 먹여 살리는 인구죠. 이게 돈 버는 인구라고. 부양 인구. 그다음에 유소년 인구. 이거 돈을 못 벌으니까 부양을 당하는 인구죠. P 부양 인구고. 노인도 역시 P 부양 인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이를테면 인구 부양비 이걸 A분의, 근데 이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비와 노년 부양비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노령화 지수, 또 고령화 지수라고 많이 표현하죠. 고령화. 유소년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백분비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유소년 인구, 이 유소년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게 자꾸 늘어나면서 얘 또한 줄어들죠. 생산 인구도 줄어든다고 앞으로 계속 돈 버는 사람도 자꾸 줄어들고 먹여 사는 사람은 얘들은 줄어들고 얘 이쪽 노인네들이 바글바글이야. 그래서 이게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사회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럴 때 유소년 부양비는 작아지고 있고 노년 부양비는 커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오늘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시사성 있는 문제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한번 예전에 풀이해드렸으니까 다시 복습하시고요. 11번으로 걸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유리천장은 여성이 조직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유리천장의 유형으로 여성의 업무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비공식 자리에서의 의도적 배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같은 직급이더라도 승진에 유리한 핵심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이 핵심 업무로부터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유리벽으로 표현한다. 자, 이대형과 거리가 먼 것, 틀린 것 찾으래요.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은 유리천장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죠. 당연한 얘기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능력 차이에 기인한다.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에 사회적 차별이 나타나요?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국어 문제 같아. 넘어갑시다. 12번. 계층화 현상. 두 개 이론이죠. 계층 이론 아니면 계급 이론인데 A는 경제적 요인만 고려하여 사회 계층화 현상을 파악하는 B와 달리 B가 계급 이론이네. 그러면 A는 계층 이론이겠죠. 그럼 끝났어요. 자, A는 계층이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 맞잖아요. 계층은 연속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층의식이 약해요.
그 다음에 2번. 동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강한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건 계급이니까 B라고 해야 되고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층밖에 없어요. 계층 이론에서는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 때문에 지위 불일치 때문에 이론으로서 의미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한다. 계급 이론이죠. 계급. 그러니까 B는 A와 달리 이렇게 해야 돼. 13번도 풀기는 풀었는데 아직 우리 지방기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국가직에서 2015년에 딱 한 번 나오고 말았거든요. 언제 축제 될지 몰라.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Q절편 기억하시고 그 P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곡선의 기울기는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공급 탄력성은 탄력도가 단위 탄력적이네. 그러죠? 다 아실 테니까. P절편은 수요 곡선은 200에서 Q200점을 지나게 되고 공급 곡선은 마이너스 100에서 Q축에서 마이너스 100을 통과합니다. 했던 것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14번 옳은 것 고르래요. 각국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 확장 재정이죠. 확장 재정의 경우에 적자 재정이 나타나겠죠. 돈을 많이 풀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적자 재정이 나타납니다. 을국중앙은행은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급 준비를 조정한다. 이건 통화정책이죠.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인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지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겠죠. 지급 준비를 올린다는 얘기는 대출률을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 뿐만 아니라 재할인율도 인상해야 할 것이고 국공채 등은 매각해야겠죠. 매각.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팔아야 매각을 해야 시중에 돈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옳은 거 찾읍시다. 1번. 각국 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니까 재정정책이죠.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정부 지출을 늘렸잖아. 정부 지출 늘렸으니까 이거 물가를 올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우리가 있는 거죠. 1번 땡. 2번. 각국 정부는 자국의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 아니지. 경기가 침체되니까 돈을 푸는 거죠. 2번도 땡. 3번. 을국중앙은행은 지급 준비를 인상하였을 것이다. 정답이네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재할인율도 인상하고 지급 준비율도 인상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국공채를 매각, 팔아야 됩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을국의 중앙은행은 기억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각이야, 매각. 국공채 매각. 15번 했던가요? 했었어요? 안 했어? 했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암기해서 푸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 매트리스 표가 나오면 대부분 생산비로 줘요? 생산량으로 줘요? 주로 생산비로 주어져요. 매트리스 표 나오면.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그 시험 문제는 대부분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를 하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매트리스 표를 주고 생산량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산량으로.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이 그 생산량으로 준 매트리스 표를 생산 가능 곡선으로 바꿔가지고 풀면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5번 문제 보니까 각국과 을국은 모두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여, 그러니까 노동이니까 생산비로 주어진 거죠. 비교 있는 자를 특화한다. 각재와 일단이당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생산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해볼까요? XJ와 YJ만을 생산하는데 각국하고 북에서 2시간. 자, 일단 문제 풀 때 포인트를 국가에다 먼저 맞춰야 돼요? 상품에다 먼저 맞춰야 돼요? 상품에다 먼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XJ 2시간, 3시간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단위가 노동시간이란 말이에요. 노동시간.
노동 시간이니까 이게 생산비란 말이에요. 생산비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X제는 갑국이 싸게 만드는 거지.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Y제는 4시간 대 9시간이니까 역시 Y제도 각국이 절대 우위가 있다고.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 의한다면 무역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각국 입장에서 나는 너네하고 안 놀아. 우리가 싸게 만드니까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비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라고. 이걸 비판하면서 아니야. 이런 경우에도 서로 무역을 하면 무역이익이 양국 모두 발생할 수 있어.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고. 자, 그럼 이때에 자, 갑국은 X제를 만들 때 갑국은 을국보다 얼마의 시간을 전략해요? 1시간 전략합니다. 1시간 전략이에요. Y제는 몇 시간 전략돼요? 5시간 전략돼요. 어느 걸 더 많이 전략한 거야? 이게 더 많이 전략된 거야. 따라서 갑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반대제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교 우위가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할 때 당이당 기회비용을 묻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러면 X제 단위당 1단위당 기회비용 갑국과 을국 이게 지금 생산비니까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제가 비자 양모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X제 1단위 기회비용 X제 1단위의 기회비용 각국은 이 X제 이게 분자로 가야 된다고. 생산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국은 이게 분자로 가야 된다고. 9분의 3,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생산량이라고 됐다,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이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2분의 4, 3분의 9. 생산비로 주어지면 그 갑국의 X제 일단이고 X제가 분자로 가야 돼. 이게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각국의 X제 했을 때 X제 다이당 기회비용 이 두 개가 이 밑으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된다고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이제 Y제 다이당 기회비용은 뒤집어. 뒤집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으려면 교역 조건 X제 1단위에 대해서 Y제는 몇 개? X제 1단위에 대해서 Y제는 3분의 1이 작죠? 3분의 1에서 2분의 1 열사요. Y제 1단위에 대해서는 X제 2에서 3. 이 이상 더 낼 게 없다니까요? 더 낼 게 없어. 자, 그러면 각국에서 X제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이다. 맞죠? 1번 맞고 틀린 거 골라야 되네. 각국은 X제와 Y제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각국. 맞죠? 모두 절대 우위에 있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은 무역 안 하려고 할 거라고. 3번. 을국은 X제 생산의 비교우위를 갖는다. 맞나? 각국은 Y제의 비교우위니까 을국은 X제의 비교우위. 맞네? 3번까지 맞아요? 4번이 틀렸겠네. X제 1단위와 Y제 3단위가 교환되면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는다. 어딨어? 여기 있네. Y제 1단위에 대해서 X제는 2개를 초과해야 되고 2.1개 3개 미만이어야 돼. 2.9개 3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 3단이니까 무역, 어느 한 나라는 무역 이익이 없어. 됐지요? 그다음에 16번 했던가 안 했던가? 안 했어요? 해볼까? 16번 16번도 이게 소비와 관련되는 건데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 임용시험 안 나왔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 안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축제가 됐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알아는 놔야 되니까. 자, 봅시다. 그래 놓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X제, Y제, 10, 15, 18, 24, 28, 30, 18, 24, 28. 네? 보죠. 잠시다. 15, 27, 36, 42, 45. 값은 용돈 10,000원으로, 용돈은 10,000원으로 X제와 Y제를 소비하며 두 제의 각은 각각 2,000원씩이래요. 얘도 2,000원. 얘도 2,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용돈 10,000원으로는 5개 살 수 있겠네. X제건 Y제건 5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게 주어진 게 이게 X제와 Y제의 총 만족값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총 효용이라고도 표현해요. 총 만족값.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X제 이거 하나 먹었어. 야, 너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니까 맛 좋지? 얼마만큼 맛있냐? 이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만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가 아이스크림이고 Y제가 호빵이라고 가봅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 하나 먹어서 10만큼 만족을 얻었어요. 그럼 2개 먹으면 20만큼 만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니라고.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첫 번째 먹었을 때보다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삭제가 됐어. 삭제가 돼서 지금 이런 말 우리 교과서는 없는데 신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소비를 늘릴 때 만족감은 점점 커지지만 하나 더 먹을 때마다 증가하는 만족감은 자꾸 줄어드는 거야. 총 만족감은 계속 커지죠. 근데 이게 한없이 커질까요? 이게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 한 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을 6개 먹었어. 6개 먹었더니 맛을 모르겠어. 그러면 총 만족감 30 그대로야. 그런데 옆에서 야 하나 더 먹어. 내가 더 먹었어 억지로. 배탈 납니다. 그러면 총 만족감은 이제 28, 27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신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날 때마다 총 효용은 커지지만 하나 더 먹을 때마다 증가하는 만족감은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 용어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교과서는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서울시에서는 추가 효용이란 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도 안 먹다가 하나 먹으면 만족감이 얼마 증가해요? 10 증가하죠. 하나에서 2개 먹었더니 만족감 얼마 증가했어요? 10에서 18은 8 증가했죠. 3개 먹었어. 그럼 얼마 증가해요? 얼마 증가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한다고 그랬어요. 법칙 이제 우리 교과서는 없으니까 몰라도 돼. 하여튼 이 표에서 보니까 총 만족감은 증가하지만 하나 더 먹을 때마다 증가하는 만족감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Y제도 마찬가지지. 하나도 안 먹을 때는 0이지 만족감이. 근데 하나 먹을 때 이 만족감이 15야. 그 다음 12. 그 다음 역시 Y제도 한계율을 체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이걸 5개 소비할 수 있다고. 최대 5개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먹었을 때 가장 큰 만족감 얻는 것부터 먹어야겠지. 어떤 것이 만족감? 얘부터 먹어야지.
호빵 하나 먹었어. 15. 그 다음에 또 있네. 그 다음 10 먹어야지. 그 다음 9 먹어야지. 그 다음 8 먹어야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끝나. 돈이 10,000원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먹어. 그러면 이제 X제는 2개, Y제는 3개 먹으면 이 사람의 총 만족감은 어떻게 되냐면 2개 먹었을 때 총 만족감 18, 3개 먹었을 때 만족감 36, 총 만족감은 54가 들어옵니다. 10,000원이기 때문에요. 10,000원. 10,000원 넘어가면 더 먹을 수 있겠지? 14,000원이 나면 2개 더 먹을 수 있잖아. 그럼 2개 더 먹으면 얘하고 얘 먹어야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이해 나가면 돼요. 이게 교과서가 개편되기 전에는 이 시험 문제가 매년 나왔던 건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수능에서 이 문제를 내기 시작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고르래. 1번.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얼마예요? 54입니다. 10,000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54. X제 3개와 Y제 2개를 소비할 때 만족감이 가장 크다. X제 2개입니다. X제 2개하고 Y제 3개. 그 다음에 Y제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한 개당 평균적으로 얻는 만족감이 크다. 한 개당 평균적이니까 이거 계산해야 돼요. 10 나누기 1, 18 나누기 2, 24 나누기 3. 이렇게 돼요. 이게 평균 만족감이에요. 평균. 하나당 만족감입니다. 하나당 만족감. 그러니까 소비량이 많을수록 평균적으로는 만족감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소비량 수준에서 한 개당 평균적으로 얻는 만족감은 Y제가 X제보다 크다.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겠네. 자, 아까 얘는 19, 8, 7, 6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15 나누기 1이니까 15 크고 27 나누기 2 하면 13점 얼마 이렇게 나가. 얘보다 크잖아. 하여튼 요게 크니까 요걸로 이거 나누는 값도 다 커지겠지, 당연히. 총 만족감이 크니까 개수로 나눈 그 하나당 평균 만족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한번 이렇게 본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탁 덜컥 보면 어떻게 푸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문제, 다다음 문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가 불쑥 하나가 나타났어.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 다른 사람도 못 풀어요. 그냥 스킵하면서 이거 이따가 풀자.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문제로 가세요. 다른 문제 다 아는 것부터 풀어놓고 다시 풀어도 시간 넉넉합니다. 그 안 풀리는 거 가지고 막 계속 신경 쓰면서 막 초조해가지고 이거 남들 다 푸는데 나만 못 푸는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한 번밖에 기회 없어요, 시험장. 시험 보러 한 번 가서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올 거라고, 한 문제 정도는.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런 문제가 오히려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부터 딱 풀어놔, 일단.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좀 여유 많이 생긴다고. 그럼 그때 가서 아까 생판 처음 보는 문제 알고 보면 아는 문제야. 근데 당황해서 자기가 지레 겁먹은 것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도 듣도 못한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처음 듣지도 보지도 그런 문제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 한 번쯤은 들었던 문제라고, 한 번쯤 보았던 문제라고 약간씩 변형시켰을 뿐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수업 시간에도 보지도 못했고 문제 풀면서도 보지도 못했고 엉뚱한 선지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럼 그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하나 쭉 넣어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나 모르는 건데 처음 듣는 건데? 그럼 그 정답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정답 찾으면 돼요.
이 정도 요령 말씀드리고 17번. 좀 쉬었다 해야겠다. 17번부터.